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미 군당국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첫 뉴스 외교안보 분야의 장관급 인사 단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됐습니다. 1959년생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후보자가 군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내정돼 있습니다. 신임 신원식 실장은 3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삼성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차장,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국방안보 분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심 국익 관련 전략 과제를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임 장호진 특보는 북미 관계 전문가이자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 성과를 이끌어낸 만큼 계속해서 국제 정세와 외교안보 정책 관련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고 검사재직 시절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법, 국제인권규범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업계를 포함해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원인 파악과 예방책 모색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 초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160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간 화재 건수도 2018년 3건,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주변에서 언제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걸면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충전기를 아마 다 없앨 거예요. 아마.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전기차도 못 내려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를 검토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전기차 제조사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3종의 전기차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제조사 등 정보를 밝혔고 기아자동차와 BMW 등도 조만간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두루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진행됩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3일 회의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부처별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고민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 유도와 과충전 방지 장치 보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화재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 후 이렇게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달 중 치료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백신을 활용해서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방송사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사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조 청장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리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갈 패럴림픽이 오는 28일에 시작됩니다. 대회를 보름가량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했는데요. 한계를 넘어서 질주할 준비된 영웅들의 출사표를 김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단복에 단청 무늬가 선명한 넥타이를 맨 대한민국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리 패럴림픽 개막을 16일 앞두고 장애인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감없이 펼쳐주시고 전 세계 선수들과 경쟁하고 소통하면서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선수단 177명이 참가합니다. 금메달 5개, 종합순위 2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계 종목의 컬링과 비슷해 땅 위의 컬링이라고 불리는 보치아 대표팀은 88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패럴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47세 늦가기 신예 강선희는 통산 3관왕에 빛나는 정호원과 함께 금메달을 조준합니다. 그동안에 준비한 저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기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도쿄 대회에서 배드민턴 남자 단식 은메달을 목에 건 김정주는 최정만과 함께 금메달을 노립니다. 최정만 선수하고 최대한 호흡을 맞추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리게 생각하고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겁니다. 중국을 이기는 거고 중국을 이기면 메달 입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 9개를 쓸어모은 탁구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20년 도쿄 패럴림픽이어서 2연패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패럴림픽 선수단은 오는 14일 파리에 꾸려진 사전 캠프로 떠나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준비된 영웅들의 승리를 향한 여정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와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와 협회의 보조금 집행,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한다며 안 선수나 협회 중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하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 속 맹렬한 햇볕 아래 묵묵히 공원을 청소하는 야외 근로자들.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엔 온통 땀범벅입니다. 아유, 굉장히 더워요. 갈수록? 네, 갈수록 더운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고 구청에서 소금물 많이 먹고 이런. 가마솥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2,200여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0여 명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더위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경우 시간당 10분 이상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냉방시설이 설치된 이동형 휴게시설을 설치해 쉴 곳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진행된 기후변화 주간 동안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기부금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폭염 대응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마련에 근로자들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하고 좀 틀리지. 올 더 더워요. 전에는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시설이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위한 폭염 대응 물품 전달은 물론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온열 질환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야외 근로자들과 기후위기 취약 계층뿐 아니라 폭염 속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농촌 지역을 위한 농촌형 폭염 대응 시설도 새롭게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폭염 취약 계층에게 활용도가 높은 기상정보 제공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전력 공급이 끊겨 곳곳에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태풍이라도 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력 설비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나무가 꺾일 듯이 흔들리고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12일 태풍 마리아가 일본 센다이 북쪽에 상륙하면서 정전을 비롯한 인명피해 우려에 일본 전역이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 주택과 펜션 등 약 950가구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전력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5일 전국 전력 수요량은 93.8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여름철 최대치입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 기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전력 설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8월 말서부터도 태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한전과 유관기관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력 설비와 관련된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건설로 이전 설치된 조치원 전이 송전선로 철탑입니다. 기초 지반이 안정화되는 3년간은 취약설비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침수와 노후가 우려되는 취약설비는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태풍이나 이런 데 왔을 때 발전기가 고장나지 않아야 되고 송전선로가 고장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 전력을 저희가 동원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수급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 고장으로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한미 두 나라군이 다음 주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데요. 특히 함께 진행되는 정부 연습 기간에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도 이뤄집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미는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 한미 군당국은 공동 브리핑을 열어 UFS 연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e ROK-U.S. military alliance will strengthen its capability and posture to deter and defend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특히 올해 연습 기간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 안전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UFS 연습에 참가하는 우리 군 장병은 19,000여 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총 48건으로 연합 합동 상륙훈련, 통합 화력훈련, K맵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 한미 군당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해 상호 운영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습 기간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연습에 참여하는 유엔사 회원국 규모도 확대되는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네 발로 이동하며 원격 권총 사격도 가능한 로봇이 육군 부대에 시범 배치됐습니다. 매설된 지뢰를 찾거나 테러가 발생한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발로 이동하는 로봇이 잔디밭을 가로지릅니다. 의심스러운 물체를 포착하자 지뢰로 식별하는가 하면 지뢰가 매설된 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입니다. 시속 4km 이상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20cm 이상의 계단과 같은 장애물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다족 보행 로봇은 테러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 카메라가 탑재돼 감시 정찰 기능은 물론 원격 권총 사격까지 가능합니다. 방사청은 개발이 완료된 다족 보행 로봇을 곧바로 육군에 시범 배치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는 물론 전방 지역에서의 작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에 위치한 한 개 사단에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성능을 검증해보고 군사적 활용성이 있다면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다족 보행 로봇이 신속 시범 사업을 통해 2년 내 신속하게 연구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20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 나라에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1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지금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1993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가 불법 체류자 양산 등 문제를 낳자 대안이 됐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 나라에서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타지키스탄도 추가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첫 도입 후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누적 96만 명을 넘습니다.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만 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 가능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돼 고용 허가제의 영역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이 외국인 근로가 가능한 분야가요, 대체로 국내 인력이 상당히 인력난이 심각한 그런 분야인데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이유로 국내에선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사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가사 관리사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달 초에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바 있습니다. 가사 근로 분야는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내국인을 고용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기 활용에 필수적인 송전선로 건설 분야, 여기에도 외국 인력 도입이 본격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전기차 생산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전력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작업 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국내에선 전문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매년 300명의 외국 인력에게 해당 분야의 종사를 위한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2년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활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재 유치에 힘쓰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우주항공청을 찾아 외국 인력 수급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우주항공은 현재 국내외로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 산업이다 보니 각 나라에서 서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취업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취업, 정주 의사를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주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 인력들이 활용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6월에 이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서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했던 점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 등 일부에 한해 취업 전 최대 5시간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른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활용 분야 그리고 정부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주를 당했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중에서 순국한 애국지사들은 빛바랜 수의 대신 고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최이봉 선생을 비롯한 14명의 독립유공자 자손들입니다. 법무부는 매년 신청을 받아 DNA 검사를 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인 게 확인되면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 국적 증서를 수여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92명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됐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되어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빛바랜 수의에서 고운 쪽빛 한복으로 바꿔 입은 독립영웅들. 국가보훈부와 빙그레는 이달 동안 옥중 순국한 독립유공자에 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히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일제감시 대상 인물카드에 수의를 입은 모습이 마지막이었던 유공자 87명이 그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쓴 시 청포도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제야 청포를 입고 나를 찾아오셨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손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고마워요. 캠페인은 온라인 사진전과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광화문 등 주요 지하철역 바닥면에도 실제 옥사와 같은 크기의 옥외 광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항일운동을 위해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은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가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와 한낮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오늘 밤사이 열대야를 또 보이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 역시 30도를 웃돌며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4도, 광주 33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청주와 춘천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28도, 인천과 청주 27도로 후텁지근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34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과 울진 24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울진 29도, 속초와 강릉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대구에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와 제주 27도로 아침을 시작해 34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